수양대군이 한명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것은 바로 그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명회가 수양대군이라는 판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현재와 닮은 옛날 이야기, 역사 라디오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사 속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은 악인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빛이 음험하고 어깨가 구부정하고 목소리가 낮고 기름진. 드라마에서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실제 역사는 다릅니다. 카이사르를 등 뒤에서 찌른 브루투스는 로마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공포 정치를 이끈 로베스피에르는 처음에 가난한 자들의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손에 묻힌 권신 한명회는 잘생겼습니다. 풍채가 당당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이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간 드라마에서 그를 어떻게 봐왔습니까? 칠삭둥이, 창백한 얼굴, 음침한 눈빛, 간신의 전형. 그 이미지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박혀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오늘 그 이미지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한명회, 1415년생.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런 장면일 겁니다. 어둑한 방 안, 구부정하게 앉은 사내. 눈빛은 음험하고 목소리는 낮고 웃을 때조차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표정. 대하 드라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칠삭둥이라는 출생,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7달 만에 태어난 아이, 몸이 약하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드라마 작가들에게 칠삭둥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소재였습니다. 시작부터 결핍인 사람, 그 결핍이 나중에 권력욕으로 변한다는 서사. 완벽한 악인의 탄생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실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한명회에 대한 묘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며 좌중을 압도하는 언변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단종 시절 한명회를 처음 만난 수양대군이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족이 처음 만난 말단관리와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눕니까? 매력 없는 사람과 그런 밤을 보내겠습니까? 수양대군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책을 읽고 무예를 닫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단번에 끌린 상대가 드라마 속 그 음침한 칠삭둥이였을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옳은 편과 나쁜 편. 단종은 가엾어야 하고 수양은 잔인해야 하고 한명회는 음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니까요. 그런데 역사는 깔끔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가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을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415년 한양. 한명회가 태어난 집안은 청주 한시였습니다. 양반 가문입니다. 조선에서 양반이라는 것은 신분의 보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삼촌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남의 집에서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밥상 앞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늘 불확실한 그 감각이 어떤 것인지. 그 감각이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무너지는 방향, 또 하나는 절대로 다시는 이런 처지가 되지 않겠다는 방향. 한 명에는 두 번째 방향을 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25, 낙방. 30, 낙방. 35, 또 낙방. 친척들의 눈빛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명절 때마다 어떤 말을 들었을지도. 결국 그는 음서제도로 간신히 관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조상의 덕으로 주는 자리였습니다. 경덕궁 창고관리인. 38, 40을 눈앞에 둔 나이였습니다. 조선의 양반집 남자가 창고 열쇠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창고는 경복궁 인근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 바로 옆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고 문을 열면서 그는 보았을 겁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마를 타고 하인을 거느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다시 나올 때의 표정을.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흐르는 방향은 사람의 표정에서 읽힙니다. 발걸음의 속도에서 읽힙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보는지에서 읽힙니다. 한 명에는 10년 가까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나고자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훈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궁궐 안의 권력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 권력의 공백, 그 공백을 채우려는 욕망들. 한 명에는 창고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명애가 처음부터 수양대군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당시 권세가 있는 여러 인물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그리고 왕실의 여러 대군들. 그는 줄을 서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줄을 서는 사람은 이미 강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르는 사람은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한 명애가 찾던 것은 완성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그릇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채울 수 있는 빈 그릇. 그리고 그 그릇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그는 형 문종이 살아있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왕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책을 읽고 무예를 닦고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한 명에는 그것을 봤습니다. 수양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이 없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향이 없었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에게 수양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칼인데 아직 칼집에 들어있는. 그 칼을 꺼내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한 명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면 그 방향을 줄 수 있다. 나라면 그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단종이 즉위한 직후 어느 가을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양의 밤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 앉은 순간 수양이 한명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명회가 수양을 봤습니다.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알았을 겁니다. 내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수양의 입장에서 한명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야망에 불을 지피는 사람, 그리고 그 야망을 현실로 만들 머리를 가진 사람. 한명회의 입장에서 수양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실행할 힘을 가진 사람, 자신이 설계한 판 위에서 움직일 가장 강력한 말. 그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에서 가을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햇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사이에 조선의 운명이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의 집을 나서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요? 흥분이었을까요? 아니면 36회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였을까요? 수양의 신복이 된 한명회는 곧장 착수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이 두 사람이 어린 단종의 울타리였습니다. 특히 김종서,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장군. 조선 역사상 가장 강인한 무장 중 하나. 그의 별명은 대호였습니다. 큰 호랑이. 함경도 땅에서 야인들과 싸우며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넘어야 수양에게 길이 열립니다. 한명회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호를 정면으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방어태세를 풀게 만드는 것. 그 순간을 노리는 것. 한명회가 설계한 것은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외과 수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순서로. 날짜를 골랐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달 없는 밤을 고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누가 오는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그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드디어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행인의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조선의 권력이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수양이 직접 이끈 무리가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골목. 말발굽 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대호는 그날 밤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수양대군. 왕족이 신하의 집을 방문하는 것, 의심할 이유가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수양의 무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김종서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중상을 입고도 그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채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놈들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가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도 제거되었습니다. 한 명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조선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한명회는 그 새벽에 어디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그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는 쇠양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창고 열쇠를 들던 손이 이제 공신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쇠양은 2년 뒤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 한명회의 이름은 공신명단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그들도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명회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신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한명회가 선택한 방법은 혼사였습니다. 딸을 왕실로 보내는 것. 이것은 보험이었습니다. 한 왕이 아닌 왕조 자체와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한명회는 여전히 그 왕의 처가입니다. 왕이 또 바뀌어도 여전히 왕실의 외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첫째 딸은 예종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훗날 장순왕후라 불린 딸이었습니다. 18,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르게 불렸습니다. 운명이라고. 18살 딸이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한명회는 그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을 위한 계산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그냥 아버지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둘째 딸을 왕실로 보냈습니다. 둘째 딸은 성종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공의 왕후. 그 딸 역시 1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딸 둘을 모두 왕실에 보냈고 둘 다 그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잃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대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 권력 앞에 내놓는 것. 한명회는 그것을 알면서 선택했을 겁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1456년의 일이 있었습니다. 단종 복위를 꿈꾸는 선비들이 거사를 준비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사육신이라 불리는 6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조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네 이놈들, 누가 주모자냐? 성삼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모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모자입니다. 그들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몸이 여러 토막으로 잘리는 형벌입니다. 보는 이가 눈을 감아야 하는 형벌입니다. 그 참혹한 결과를 설계하고 보고받은 당사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성삼문은 한명회와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사, 세종이 아끼던 인재, 한글을 만드는 데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한명회 앞에서 토막났습니다. 한명회는 살아남았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73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의정을 지냈고 두 왕의 장인이었고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권력자로 살았고 권력자로 죽었습니다.
권력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생애입니다. 칠삭둥이 창고지기가 조선 최고의 권신으로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504년, 연산군이 왕위에 있던 때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였습니다. 성종의 왕비였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여인.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루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덤을 파라. 한명회가 죽은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꺼낸 시신은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목을 베는 형벌입니다. 한명회는 살아서 조선 최고의 권신이었고 죽어서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한명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쿠데타의 공범으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 생겨납니다. 한명회는 세조 치세의 안정을 이끈 실무가, 조선의 제도를 정비한 사람, 혼란한 왕조의 구조를 만든 사람.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종을 몰아낸 악인이면서 동시에 조선을 경영한 전략가. 딸을 권력의 도구로 쓴 냉혹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가문을 지키려 한 사람. 피를 손에 묻힌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그 두 가지가 모두 한명회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명회를 욕하기는 쉽습니다. 그가 한 일들을 나쁘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본 적 없는 사람이 그 선택을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선택 앞에 섭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 그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는 선택할 때가 아니라 선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입니다. 한명회는 압구정에서 갈매기를 바라봤습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로이 날아다닙니다. 그는 그것이 부러웠을 겁니다. 지금도 한강은 흐릅니다. 압구정동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흔적이 서울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강물은 그 모든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한명회도, 단종도, 사육신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정말 달라졌을까요? 역사 라디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